거친 숨소리가 낡은 대장간의 풀무질 소리처럼 하늘 고등학교의 고요한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강한얼은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참에서 잠시 멈춰서서 무릎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120kg에 달하는 거대한 육중함이 그의 관절을 짓누르고 있었고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살가죽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계단 오르기가 그에게는 매일 아침 치러야 하는 극한의 체력 훈련이나 다름없었다. 흐르는 땀 때문에 콧등에서 미끄러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추어올리며 한얼은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뚱보의 전형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욕망과 나태함의 상징처럼 부풀어 오른 턱살이 유리에 비쳤다. 이 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곰 같은 육체 안에 한때 인간 병기라 불리며 암흑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최연소 특수 요원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한얼은 창문에 비친 자신을 향해 자조적인 미소를 흘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마치 오물을 피하듯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2학년 3반 교실은 서쪽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 오후의 햇살이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찜통 같은 곳이었다. 한얼이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으며 사방에서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그는 최대한 몸을 움츠려 책상 사이를 지나가려 했지만 거대한 덩치는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우며 아이들의 책상을 건드리고 말았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이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밀쳐냈지만 한얼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구석진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낡은 나무 의자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휘어졌다. 그 소리는 교실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이 되어 사방에서 킥킥거리는 조소와 비웃음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한얼은 가방에서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를 꺼내 펼치고는 책상 위에 엎드려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의 예민한 오감은 차단되지 않은 채 교실 안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세 줄 앞에 남학생들이 오늘 그가 급식을 몇 인분이나 먹어치울지 내기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다. 뒷문이 열리며 익숙하고도 불쾌한 향수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한얼은 그 주인공이 최민석임을 알 수 있었다. 이 학교 이사장과 막역한 사이인 유력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학교라는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인 그는 거만한 발걸음으로 교실을 가로질렀다. 민석의 등장은 교실의 공기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소란스럽던 아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민석은 한얼의 자리를 지나치며 샌드백을 치듯 그의 두툼한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다. 일반적인 학생이었다면 비명을 질렀을 강도였지만 한얼에게는 그저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은 정도의 충격에 불과했다. 두꺼운 지방층이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화들짝 놀라는 시렵을 했다. 지난 2년 동안 그가 철저하게 연기해온 겁쟁이 뚱보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잊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자 생존을 위한 위장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망가진 대사체계는 그를 걷잡을 수 없이 살찌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었다. 약을 끊으면 살은 빠지겠지만 끔찍한 트라우마와 두통이 다시 찾아와 그를 미쳐 날뛰는 괴물로 되돌려 놓을 것이 뻔했다. 한얼이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에 차가운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왜소한 체격에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이 학교에서 한월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민석 패거리의 주된 괴롭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딸기 우유 한 팩을 한월의 손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힘내라는 말을 남겼다. 한월은 자신의 소뚜껑 같은 손에 쥐어진 작은 우유팩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온기를 느꼈다. 지우는 민석의 눈에 띌까 두려워 서둘러 바로 앞자리인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약자는 약자끼리 뭉친다는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한월은 묵묵히 빨대를 꽂아 우유를 한 모금 들이켰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굶주린 짐승들처럼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한월은 복도의 인파가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급식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고역이었는데 남들의 시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음식 냄새가 자극하는 허기였다. 지훈과 함께 급식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식당 중앙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민석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변 학생들에게 음식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식판을 들고 지나가던 1학년 남학생이 민석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국물을 민석의 셔츠에 튀기고 말았다. 순식간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있는 남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는 냅킨으로 셔츠를 닦는 대신 남학생의 얼굴을 발로 지식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주변에 있던 교사들조차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흐느낌만이 식당을 채웠다. 한월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는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민석은 재미가 떨어졌는지 엎드린 학생을 한 번 더 걷어차고는 시선을 돌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한월과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자 한월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민석이 턱짓을 하자 덩치 큰 부하 2명이 다가와 지훈의 식판을 바닥으로 엎어버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지훈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민석은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가리키며 지훈에게 깨끗이 핥아 먹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었다.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머뭇거리자 민석의 부하가 지훈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억지로 내리눌렀다. 한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일으키는 그림자가 민석과 부하들을 덮쳤다. 한월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지훈을 누르고 있는 부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 죄송합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한월은 어눌한 말투로 사과하며 부하의 어깨를 자신의 몸으로 밀어냈다. 단순한 몸통 박치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었다. 120kg의 질량이 정확한 각도로 작용하자 덩치 큰 부하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맥없이 옆으로 튕겨나갔다. 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월을 쏘아보았다. 그는 한월이 실수한 척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만큼 예리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 돼지 새끼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민석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월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넥타이가 너무 꽉 조여 있어 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먹을 쥐어 한월의 안면에 그대로 꽂아 넣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월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한월은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고개를 타격 방향으로 돌려 충격을 흘려보냈다. 겉보기에는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보였지만 뇌에 가해지는 데미지는 거의 없었다. 한월은 과장된 동작으로 뒤로 넘어지며 요란하게
엉덩방아를 태섰다. 안경이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고 그는 바닥을 기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식당 안의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한올의 안경을 구둣발로 짓밟아 부수며 킬킬거렸다. 눈깔에 베는 게 없나 본데 앞으로 조심해라. 다음엔 안경이 아니라 내 그 돼지 같은 뼈를 부러뜨려 줄 테니까. 민석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지훈을 한번 노려본 뒤 부하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갔다. 지훈이 울면서 한월에게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한월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일어섰다. 깨진 안경알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안경 없이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잠시 동안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장의 맛이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우는 위험한 자극제였다. 한월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고 또 억눌렀다. 양호실의 공기는 낡은 알코올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한 얼은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 위에 걸터앉아 부어오른 뺨에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고 있었다. 차가운 냉기가 화끈거리는 피부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계산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최민석의 주먹이 안면에 꽂히던 그 짧은 순간 한월은 본능적으로 고개의 각도를 틀어 충격을 목 근육과 지방층으로 분산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참하게 얻어맞고 나뒹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입은 데미지는 경미한 타박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지우는 옆 의자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톱 거스러미를 뜯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아직도 간헐적으로 들썩거렸고 안경 너머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맞아야 할 주먹을 한월이 대신 맞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월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그 동작조차 거대한 몸집 때문에 둔해 보였다. 그는 지훈에게 살이 많아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양호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교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시선이 단순히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이었다면 지금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사건은 이미 전교생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타고 퍼져나가 왜곡되고 부풀려져 있었다. 뚱보가 주제도 모르고 최민석에게 덤비다가 한 방에 뻗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 되어 있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민석은 교실 뒤편 사물함 위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주변을 추종자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한월이 들어오자 민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며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을 띄었다. 그는 한월이 자리로 돌아가는 내내 시선을 떼지 않았는데 그 집요한 눈빛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워 보였다. 한월은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의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5교시는 체육 시간이었고 종목은 피구라는 잔인한 놀이였다. 운동장 한복판에 그어진 하얀 선을 경계로 학생들은 편을 갈라섰지만 공평함과는 거리가 먼 시합이었다. 민석이 속한 팀은 운동신경이 좋은 일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월과 지훈을 포함한 약체들이 몰려 있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공이 허공을 가르자 그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터로 변모했다. 민석은 공을 잡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월을 향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가죽공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소리가 한월의 고막을 예리하게 긁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공의 궤적을 쫓기도 벅찰 속도였지만 한월의 동체 시력에는 공의 회전수와 실밥의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받아내려면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챌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둔한 뚱보여야 했기에 피하지도 막지도 않는 제3의 선택지를 골랐다. 그는 짐짓 발이 꼬여 넘어지는 척하며 가장 살이 두터운 등 쪽으로 몸을 돌려 공을 받아냈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리고 한월은 모래바닥에 꼴사납게 엎어졌다. 아이들의 폭소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킬킬거렸지만 그의 눈빛 한구석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던진 공은 분명 뼈를 때리는 명쾌한 타격감을 주어야 했는데 마치 물먹은 솜이 불을 때린 것처럼 힘이 허무하게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한월은 흙투성이가 된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일부러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틀거렸다. 공은 다시 민석의 손으로 돌아갔고 그는 이번에는 얼굴을 노리고 공을 던졌다. 살인적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보며 지훈이 비명을 질렀지만 한월은 이번에도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는 신욕을 하며 교묘하게 팔뚝의 근육으로 충격을 받아냈다. 뼈가 부러질 듯한 충격이었지만 한월은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저 뒤로 나자빠졌다. 반복되는 공격 속에서도 한월은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났고 그 모습은 민석의 가학적인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체육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월의 온몸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교복 셔츠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민석은 땀을 닦으며 한월에게 다가와 발끝으로 그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 그는 한월에게 맷집이 좋다며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던지고는 내일부터는 방과 후에 따로 좀 보자고 속삭였다. 그 말은 곧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한월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복종의 제스처를 취했다. 방과 후 교정은 석양빛에 물들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한월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늦은 시각에 가방을 챙겨 교문을 나섰다. 학교 뒤편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예상대로 민석의 패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길을 막아서는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클리셰였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폭력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배트를 바닥에 질질 끌며 한월에게 다가왔다. 야, 돼지, 학교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제대로 못 놀았잖아. 민석이 배트로 한월의 배를 쿡 찌르며 말했다. 한월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몸을 움츠렸다. 민석은 배트를 휘두르는 신호를 하며 한월의 반응을 살폈는데 한월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세하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석은 한월의 태어남이 둔감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배트를 높이 치켜들었다. 첫 번째 타격이 한월의 허벅지에 떨어졌을 때 둔탁한 소리가 골목길을 울렸다. 엄청난 고통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지만 한월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는 고통을 참는 훈련을 수없이 받아왔고 이 정도의 타격은 그의 정신력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해야 했기에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배트를 부하에게 넘겼다. 패거리들이 달려들어 발길질을 시작하자 한월은 태아처럼 몸을 웅크려 급소를 방어했다. 쏟아지는 발길질 속에서도 그는 냉정하게 타격 지점을 분석하고 뼈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미세하게 비틀었다. 일반인이었다면 장파열이나 골절상을 입었을 상황이었지만
한얼은 피부에 멍이 드는 선에서 모든 충격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폭력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한얼은 흙바닥에 처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민석은 침을 뱉으며 내일 보자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한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흙투성이가 된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벽에 기대 앉아 부어오른 팔뚝을 살펴보았다.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이 선명했지만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저런 애송이들쯤은 손가락 하나로 제압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맞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처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얼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찢어진 교복과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거대한 몸집은 누가 봐도 패배자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잠들어 있던 야성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민석의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한얼이 억누르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고 있었다. 피 냄새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적을 제압할 때의 짜릿한 전율이 뇌리 스치며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켰다. 한얼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가늘게 떴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뚱보 학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굶주린 짐승처럼 살기를 띠고 있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한얼은 황급히 다시 안경을 쓰고 고개를 저으며 그 이미지를 지워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최민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폭력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위장된 평화가 깨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임을 직감했다. 한얼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한얼아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친구의 절망감이 한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액정 위에 떨어진 빗방울을 닦아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지훈의 빈자리는 교실 한 구석에 뚫린 검은 구멍처럼 한얼의 시선을 집요하게 끌어당겼다.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입원했다고 건조하게 발표했지만 그 말을 믿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고 그 시선의 끝은 언제나 교실 뒤편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희죽거리는 최민석을 향하고 있었다. 민석은 마치 자신의 위협을 자랑하듯 큰 소리로 떠들며 지훈의 사고가 칠칠치 못한 탓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다. 한얼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지훈의 겁에 질린 얼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는 지훈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옥상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학교 측은 이사장과 국회의원 최 의원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단순 안전사고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한얼은 더 이상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조퇴증을 끊고 학교를 빠져나왔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학교보다 더 차갑고 삭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훈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는데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산소 호흡기가 위태로운 숨을 이어주고 있었다. 퉁퉁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보며 한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가 다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과 방관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었다. 복도 의자에는 지훈의 어머니가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동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다가와 지훈의 아버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한월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최 의원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분명했는데 위로금 명목으로 건네는 그 봉투는 사실상 입막음을 위한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사내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지훈의 아버지 직장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을 은근히 흘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가장이라는 무게와 권력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월은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게 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이 사실은 비겁한 도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악을 보고도 눈을 감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으며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월은 병원을 나서며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월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허름한 PC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둔하고 미련한 뚱보 학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직 정보요원 타이탄으로서의 능력을 개방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차례의 우회의 경로를 통해 학교 서버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으며 관리자가 삭제했다고 믿고 있는 CCTV 영상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복구된 영상이 재생되자 한월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영상 속에는 지난밤 옥상으로 끌려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지훈의 모습과 낄낄거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민석 패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석은 쓰러진 지훈을 밟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한월은 영상을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저장한 뒤 이번에는 최 의원과 학교 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세탁된 검은 돈이 최 의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민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조작된 흔적과 교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까지 확보하자 한월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비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이었다. 그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USB에 담았고 로그 기록을 깨끗이 지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월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편의점에 들러 대포폰 유심칩을 구입하고는 민석의 개인 연락처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보낸 메시지에는 복구된 CCTV 영상의 캡처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삭제되지 않는다. 자수할 기회는 24시간 뿐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한월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편 고급 오피스텔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던 민석은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해 보았지만 그 앵글은 분명히 삭제했다고 보고받은 옥상 CCTV 화면이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난 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심과 감히 누구인지 모를 놈이 자신을 협박한다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한월은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 벌어질 싸움은 단순히
주먹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선 생사를 건 전쟁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냥의 본능이 되살아나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병상에 누워있는 지훈에게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너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놈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한얼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가 요원 시절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과 손때 묻은 전술 단검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단검을 꺼내 손잡이를 어루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에는 더 이상 나약한 뚱보 학생 강한얼은 없었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심판자만이 서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내일 학교에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차분하게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교무실을 드나드는 선생님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분주했고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는 정비 기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학교 전산망을 해킹해 이사장과 최 의원의 비리 자료를 털어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교실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강한얼이 그 장본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민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교실에 들어와 자신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젯밤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용의자로 의심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늑대처럼 살기가 등등했다. 민석은 자신의 아버지와 이사장이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해커를 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교시 수업 시간 내내 민석은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선생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범인이 자신을 잘 아는 내부자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중에서도 최근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을 머릿속으로 추려내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이지우는 아예 거동조차 못하는 상태이니 제외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겁쟁이들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맨 뒷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한얼의 넓은 등판에 머물렀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민석은 부하인 박동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동수는 거대한 몸집을 일으켜 한얼에게 다가갔다. 유도부 주장 출신인 동수는 학교 내에서 민석 다음 가는 무력의 소유자로 곰 같은 덩치와 악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한얼의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치며 화장실로 좀 따라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얼은 짐짓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반아이들은 모두 외면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학생들의 발길이 뜸한 별관 3층 구석에 위치해 있어 일진들이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아지트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한얼이 쭈뼛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동수와 또 다른 부하 2명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 4명의 거구들이 들어차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동수는 팔짱을 끼고 한얼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야, 뚱땡이 너 어제 학교 끝나고 뭐 했냐? 동수가 한얼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물었다. 한얼은 어깨를 움츠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바로 집에 가서 잤다고 대답했지만 동수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사실 민석은 한얼을 범인으로 의심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쌓인 스트레스를 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맷집 좋고 반항하지 않는 한얼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샌드백이나 다름없었다. 동수는 한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뺨을 툭툭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한월에게 앞으로 민석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샌드백 역할을 하라고 명령했다. 한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안경 너머 그의 눈동자는 화장실 바닥의 타일 무늬를 세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계산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맞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새끼가 귓구멍에 살이 쪘나 대답 안 해. 동수가 화를 내며 한월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유도로 단련된 동수의 악력은 웬만한 학생이라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강력했지만 한월에게는 그저 옷깃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힘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한월은 중심을 잃은 척하며 비틀거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중을 실어 동수의 발을 살짝 밟았다. 120kg의 무게가 발등에 실리자 동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이 미친 돼지가. 동수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한월을 밀쳐내려 했지만 한월은 이미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바닥에 뿌리를 박은 듯 버티고 있었다. 오히려 동수가 밀쳐내려던 반작용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려 하자 한월은 당황한 척 허우적거리며 동수의 도복 깃을 잡고 함께 넘어졌다. 거대한 곰 2마리가 엉겨붙어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은 흡사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지만 그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한월의 거국과 동수의 몸 위로 그대로 떨어졌다. 한월은 떨어지는 순간 교묘하게 팔꿈치로 동수의 명치를 가격했고 동시에 자신의 머리로 동수의 턱을 들이받았다. 겉보기에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연한 충돌처럼 보였지만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한 고도의 기술이었다. 동수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이 뒤집히며 기절해버렸고 바닥에는 타일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머지 2명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학교 싸움 밀인자인 동수가 뚱보 밑에 깔려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었다. 한월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바닥에 흥건한 물기에 미끄러지는 척하며 옆에 서 있던 부하 쪽으로 비틀거렸다. 부하는 기겁하며 피하려 했지만 한월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그의 허리춤을 잡았고 그대로 벽 쪽 소변기로 밀어붙였다. 미안. 바닥이 미끄러워서. 한월이 횡설수설하며 사과하는 동안 그의 무릎은 부하의 허벅지 안쪽 신경 다발을 정확하게 찍어 눌렀다.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고통과 함께 다리 힘이 풀린 부하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소변기에 머리를 들이박았다. 텅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2번째 부하도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체구가 작은 3번째 부하뿐이었다. 그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잠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한월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웠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안경 아래 금이 가서 세상이 조각나 보였지만 부하의 공포에 질린 표정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한월은 손을 들어 올리며 다가가자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한월은 그를 때리는 대신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 친구들 데리고 양호실 가봐. 난 먼저 간다. 한월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어눌하고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부하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월은 태연하게 손을 씻고 물기를 털어낸 뒤 유유히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화장실 안에는 기절한 동수의 코골기 시작하는 소리와 겁에 질린 부하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겨졌다. 복도로 나온 한월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몸을 썼다는 쾌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사고 위장이었다. CCTV가 없는 화장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외상은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뿐이니 누구도 그를 의심하거나 징계할 명분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낸 경고였다. 말로 하는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한 무력감이라는 것을 놈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교실로 돌아온 한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다시 문제집을 펼쳤다. 잠시 후 동수와 부하들이 서로 부축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오자 반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석은 동수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수는 한월 쪽을 힐끔거리며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쪽팔려서 뚱보에게 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 상황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동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월이 동수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고는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월을 노려보았지만 한월은 여전히 둔한 표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학교의 질서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저 거대한 뚱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5교시 시작 종이 울렸을 때 교내 방송을 통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흘러나왔다. 최근 교내에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뻔한 내용이었지만 한월은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다급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한월은 샤프 펜슬을 꾹 눌러 문제집에 적힌 답을 체크했다. 정답이었다. 방과 후 한월은 다시 PC방으로 향하지 않고 학교 뒷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엄두도 못 냈던 오르막길이었지만 지금은 가볍게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인적이 없는 숲속 공터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거구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섀도우 복싱을 시작하자 묵직한 바람 소리가 숲을 울렸다. 펀치 하나하나에 실린 파괴력은 나무 기둥을 부러뜨릴 듯 위협적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소동은 서막에 불과하며 민석은 반드시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 것임을. 동수의 패배는 민석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것은 곧 폭주로 이어질 것이었다. 한월은 땀을 흘리며 다가올 전투를 대비해 근육을 예열하고 감각을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숲속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둔해진 몸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다. 한월이 산을 내려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일 밤 10시 폐창고 혼자 와라. 안 오면 이지훈의 여동생이 다칠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비열한 반응이었다. 한월은 휴대폰 화면을 꽉 쥐어 액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한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지옥으로 초대해줘서 고맙다.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밤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시는 회색빛 장막 뒤로 숨어버렸고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대지를 두드렸다. 강한 얼은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물이 마치 그의 내면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에서는 차가운 푸른 빛이 새어나와 어두운 방안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민석이 보낸 지도 좌표와 함께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려 있는 이지훈의 여동생 지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조금 전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비명과 오열로 가득 차 있었다.
여동생이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반쯤 실성한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쓴 민석 측의 압력으로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한월은 지훈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반드시 지훈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월의 표정은 더 이상 사람 좋은 뚱보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하달받은 살인 기계의 무감정한 가면이었다. 한월은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120kg의 비대한 몸집을 가진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선반 위에 놓인 신경 안정제 약통을 집어들었다. 지난 2년 동안 그의 폭력성을 억누르고 그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 주었던, 동시에 그의 몸을 비대하게 만들었던 저주받은 약이었다. 한월은 망설임 없이 약통 뚜껑을 열고 변기통에 쏟아부었다. 하얀 알약들이 소용돌이치며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이제 족쇄는 풀렸다. 약을 끊는 순간부터 뇌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두통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고통마저도 전투를 위한 각성제로 필요했다. 한월은 꽉 끼는 교복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후드티와 헐렁한 카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몸을 조이던 구속감이 사라지자 근육들이 자유를 얻은 듯 꿈틀거렸다.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세상은 조금 흐릿해졌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감각의 눈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뜨이고 있었다. 그는 침대 밑 비밀 상자에서 특수 제작된 전술 장갑을 꺼내 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장갑 같았지만 너클 부위에는 강화 플라스틱이 내장되어 있어 맨주먹으로 콘크리트 벽을 부수어도 손뼈가 보호되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발목에는 묵직한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었다. 빗속을 뚫고 진흙탕을 뒹굴어야 할지도 모르는 밤이었다. 준비를 마친 한월이 현관문을 나서자 센서등이 켜지며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복도 벽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마치 잠에서 깬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형상이었다. 약속 장소인 폐창고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잦은 날씨였지만 한월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빗방울마저 증발시킬 듯 뜨거웠다. 그는 걷는 동안 호흡법을 조절하며 심장 박동수를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 평소에 느릿하고 무거운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육중한 체구임에도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유령 같은 보법으로 바뀌어 있었다. 폐공장 지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깨진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녹슨 철문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월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창고 주변을 정찰했다.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있었고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놈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파티라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한월은 폐자재 더미 뒤에 웅크리고 앉아 폐활량을 최대로 늘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쇠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피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그의 뇌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함정이다. 민석은 단순히 혼자 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매복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한월에게 그것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적은 그의 사냥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먹잇감들에 불과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조각을 하나 주워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과거 전장을 누비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놈들이 어린 소녀를 건드린 이상 자비는 사치였다. 한월은 오늘 밤 자신이 다시 괴물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약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찾아온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 했지만 그 고통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잔인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얼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은밀하게 잠입하여 하나씩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오늘은 놈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입구를 지키던 사내들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나자 사내들은 담배를 떨어뜨리며 흠칫 놀랐다. 뭐야, 너? 사내 하나가 험상궂게 물으며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한얼은 대답 대신 묵묵히 그들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거리가 좁혀지자 사내들은 한얼의 압도적인 덩치에 위압감을 느꼈는지 뒷걸음질을 쳤다. 오지마, 오면 찌른다. 사내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한얼은 피식 웃으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120kg의 거구가 쏘아진 화살처럼 튀어나가는 모습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한얼의 쇠파이프가 사내의 손목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나머지 한 사내가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한얼의 왼손이 이미 그의 목을 움켜잡고 있었다. 조용히 해. 파티는 이제 시작이니까. 한얼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사내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한얼은 사내를 가볍게 들어 올려 창고 철문에 던져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녹슨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창고 안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일순간 멈췄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에는 낡은 수은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웅덩이와 기름띠가 얼룩져 있었다.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지은이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울고 있었고 그 주변을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최민석은 2층 난간에 서서 와인 잔을 들고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얼이 나타나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와라, 강한얼. 아니,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 뚱땡이. 민석의 목소리가 앰프를 통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겁먹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말이야. 동생을 구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어와 봐. 그럼 내 기분에 따라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민석의 조롱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두드렸다. 탕탕탕. 규칙적인 소음이 위협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한얼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없는 맨눈으로 민석을 올려다보는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깡하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민석과 부하들은 한얼이 항복의 표시로 무기를 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환호를 질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한얼에게 무기는 거추장스러운 도구일 뿐이었다. 그의 온몸이 곧 흉기였기 때문이다. 최민석, 한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 안의 공기를 진동시킬 만큼 묵직했다. 지금 네가 한 그 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한얼은 천천히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가시화되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듯했다. 민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뭐해? 저 돼지 새끼 다리를 분질러 버려. 수십 명의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한얼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보며 한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달려오는 사내들의 근육 움직임, 휘두르는 무기의 궤적, 바닥의 물웅덩이가 튀어오르는 모양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손가락 관절이 맞춰졌다. 거인이 깨어났. 첫 번째로 달려든 사내의 야구 방망이가
한월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한월은 상체를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어깨가 사내의 가슴팍을 들이받자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사내는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뒤따라오던 동료들을 덮쳤다. 120kg의 질량이 속도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소형차에 치이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다. 한월은 멈추지 않고 회전하며 뒤에서 접근하던 적의 턱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들을 뒤로 한 채 한월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뚱뚱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쾌하고 빨랐다. 지방 아래 숨겨져 있던 강철 같은 근육들이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적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흘려보내고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무릎, 명치, 턱, 관자놀이, 한월의 손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고 의식이 끊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민석은 난간을 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자신의 정예 부대라 불리는 용역 깡패들이 뚱보 학생 한 명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한월은 짐승처럼 포효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적으로 적을 제압하며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중앙에 있는 지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월의 발밑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내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피와 빗물 그리고 땀이 뒤섞여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한월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방패막이로 삼으며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막아냈다. 그리고 그대로 사내를 집어던져 적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그의 눈은 오직 2층 난간에 있는 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번개가 치며 창고 안이 번쩍이는 순간 한월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한월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것은 사냥꾼이 겁에 질린 사냥감을 보며 짓는 잔혹한 미소였다. 기다려라. 금방 올라갈 테니까.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교차하며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한월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거나 한월의 두터운 가죽 재킷 위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한월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 궤도를 읽어내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한 사내가 야구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며 한월의 옆구리를 노리고 들어왔다. 한월은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몸을 회전시켰다. 그의 거대한 뱃살과 옆구리 근육이 방망이와 충돌하는 순간 퉁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사내는 마치 고무벽을 때린 듯한 반동에 손목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한월의 손바닥이 사내의 턱을 강타했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사내는 눈이 풀리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깡패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한월은 바닥에 고인 빗물을 걷어차며 시야를 가렸다. 물보라가 튀어오르는 찰나의 순간 그는 거대한 곰처럼 도약했다. 120kg의 거구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낙하하며 무릎으로 적의 명치를 찍어 누르는 기술은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선 재앙에 가까웠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한 사내를 밟고 일어서는 한월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둔하고 미련한 뚱보가
어떻게 저런 날렵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학교에서 샌드백 취급을 받으며 비굴하게 웃던 강한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저 아래에는 사륙을 즐기는 괴물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민석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악을 쓰며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다 같이 덤비라고. 저 새끼 죽이는 놈한테 내가 1억 준다. 돈이라는 단어는 공포에 질려있던 깡패들의 눈빛을 다시금 탐욕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포위망을 좁히며 한꺼번에 한어를 덮쳤다. 사방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이 날아들었고 칼날이 번뜩였다. 아무리 뛰어난 싸움꾼이라도 다수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한월에게 이 상황은 수없이 훈련하고 겪어왔던 전장의 축소판일 뿐이었다. 한월은 자신의 두꺼운 팔뚝으로 머리와 급소를 방어하며 적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맷집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빛을 발했다. 쇠파이프가 등에 꽂히고 강목이 어깨를 내리쳤지만 한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분노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더욱 폭발적인 힘을 뿜어냈다. 그는 양손으로 2명의 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서로 충돌시켰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내가 쌍둥이처럼 동시에 쓰러졌다. 괴물이다. 누군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닥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팔다리가 꺾인 채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한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등으로 땀을 닦아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중앙에 묶여있는 지은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광경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한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한월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위로 예리한 단검이 스치고 지나가 뒤쪽 드럼통에 꽂혔다. 챙하는 금소금이 울리자 창고 구석의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동네 깡패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절제된 동작, 균형 잡힌 근육, 그리고 감정이 거세된 무표정한 얼굴. 민석이 고용한 전문 경호팀이자 해결사들이었다. 재미있는 놈이네. 덩치에 안 맞게 꽤 날래고. 리더로 보이는 흉터 얼굴의 사내가 잭나이프를 현란하게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추어치고 잘한다는 거지. 진짜 프로 앞에서는 그냥 고기 방패일 뿐이야. 사내의 말에 뒤에 있던 2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너클을 꼈다. 한월은 지은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자세를 낮췄다. 지금까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술과 기술이 부딪히는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프로라. 한월이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피식 웃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프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 너희는 그냥 훈련소 1주차 훈련병 수준이야. 한월의 도발에 흉터 얼굴에 미간이 구겨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한월을 포위했다. 그들은 합을 맞춘 듯 동시에 한월의 하체와 상체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왔다. 왼쪽 사내가 로우킥으로 한월의 무릎 관절을 노리는 동시에 오른쪽 사내는 너클 낀 주먹으로 한월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려 했다. 일반적인 격투기 선수라면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겠지만 한월은 반대로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로우킥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다리에 힘을 주어 근육을 경직시켰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걷어찬 사내의 정강이뼈에 금이 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한월의 다리는 마치 강철 기둥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한월은 오른쪽 사내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쳐내 궤도를 바꾸고 그대로 회전력을 이용해 팔꿈치 백스핀 블로우를 날렸다. 120kg의 회전 관성이 실린 팔꿈치가 사내의 안면에 적중했다.
덕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고 사내는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단 한 번의 교차, 두 명의 프로가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리더인 흉터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보에 의하면 그저 덩치 큰 고등학생일 뿐이었는데 눈앞의 남자가 구사하는 기술은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상위 요원들만이 사용하는 살상 무술,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가 혼합된 형태였다. 너 정체가 뭐냐? 흉터 얼굴이 칼을 고쳐쥐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의 무표정한 가면을 깨트리고 있었다. 알면 다친다. 아니 이미 다쳤나? 한얼은 어깨를 으쓱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흉터 얼굴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한얼에게는 슬로 모션처럼 보일 뿐이었다. 한얼은 칼을 쥔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대로 무릎으로 팔꿈치 관절을 찍어 눌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얼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의 뒷덜미를 잡고 가볍게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창고 1층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수십 명의 적들이 신음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강한얼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한얼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문질러 닦은 뒤 조심스럽게 지은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다. 그리고 밧줄을 묶은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오빠.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한얼의 품에 안겼다. 거대하고 따뜻한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한얼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지훈이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한얼은 지은을 안아 안전한 구석자리로 옮겨주었다. 여기서 눈 감고 귀 막고 셋만 세고 있어. 금방 끝날 거야. 지은을 안전한 곳에 둔 한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최민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부하들은 이미 겁을 먹고 도망칠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한얼과 민석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얼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을 내리러 온 사신의 눈빛이었다. 올라간다. 한얼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를 울렸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쾅쾅쾅.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철판이 울리며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민석은 패닉 상태에 빠져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불법으로 구한 가스총을 개조한 사제 총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한얼에게 겨누며 민석이 소리쳤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쏠 거야. 한얼은 멈추지 않았다. 총구 앞에서도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쏴봐. 하지만 빗나가면 그 다음엔 내 차례다. 한얼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민석을 압박했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화약 타는 냄새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한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한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의 아드레날린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틀렸어. 한얼이 차갑게 말했다. 어느새 그는 2층 난간에 도달해 있었다. 민석은 총을 떨어뜨리고 뒤로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자, 잘못했어. 돈 줄게.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너 대학도 보내주고 다 해줄게. 제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민석의 모습은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한얼은 민석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 허공에 매달았다. 민석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돈, 대학, 한얼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뺏어간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내 꿈을 짓밟았고
죄 없는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한얼은 민석을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민석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다. 지금부터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느껴봐라. 한얼의 소나기 힘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창고 창문을 통해 번쩍거리며 들어왔다. 한얼은 잠시 멈칫했다. 이대로 민석을 떨어뜨리면 복수는 완성되겠지만 자신 또한 범죄자가 되어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었다. 지훈과 지은에게는 살인자가 아닌 영웅이 필요했다. 한얼은 깊은 숨을 내쉬며 민석을 난간 안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마. 그게 너한테 주는 진짜 지옥이야. 한얼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때 1층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익숙한 얼굴, 휠체어를 탄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한얼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인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인간 강한얼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진짜 적은 이 창고 밖에 더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폐창고의 젖은 바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만 강한얼의 귀에는 그 소리가 구원의 나팔 소리가 아닌 절망의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특공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총구는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이나 인지를 납치한 최민석이 아닌 오직 서 있는 단 한 사람, 강한얼을 향하고 있었다. 현실은 영화처럼 권선징악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권력을 쥔 자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정의는 그저 힘 있는 자들의 전리품에 불과했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특공대장의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한얼의 가슴과 이마에 붉은 점을 찍었다. 한얼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씁쓸함이 밀려왔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지은이 울면서 오빠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어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던 이지훈 역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반면 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던 최민석은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다리를 절뚝거리며 경찰 간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얼을 손가락질했다. 저 미친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애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저랑 제 친구들도 다치고 정말 무서웠어요. 민석의 뻔뻔한 거짓말에 경찰 간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한얼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억울함의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이었지만 한얼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경찰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영영 범죄자의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한얼의 손목을 조여왔다. 그의 거대한 손목에는 일반 수갑이 잘 맞지 않아 경찰 2명이 억지로 힘을 써서 채워야 했다. 한얼은 묵묵히 그들의 거친 손길을 받아들이며 끌려나갔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순간 그는 창밖으로 민석이 구급차에 실려가며 자신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리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법도 경찰도 모두 자신의 편이라는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한얼은 눈을 감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강남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고 눅눅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수명을 다해가는지 계속해서 깜빡거렸다. 한얼은 철제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젖은 옷이 말라가면서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의 체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중년 형사가 들어왔다. 마동철 형사, 뒷돈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주기로 악명 높은 부패 경찰이었다. 마 형사는 들어오자마자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의 전원을 꺼버렸다. 붉은 녹화 불빛이 사라지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한월의 가슴팍에 대고 곤봉으로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밀실을 울렸다. 겉으로 상처는 남지 않으면서 내장에 충격을 주는 전형적인 고문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월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 형사를 응시했다. 지방과 근육으로 단련된 그의 몸에 그 정도 충격은 안마 수준에 불과했다. 이 독한 돼지 새끼가 눈 안 깔아? 마 형사는 한월의 반응이 없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욱 거칠게 곤봉을 휘둘렀다. 야, 최 의원님 아드님을 건드리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진술 썼어. 내가 미쳐서 애들을 패고 돈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소년원으로 끝내줄 테니까. 마 형사가 내밀고 있는 진술서에는 한월이 계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월은 입안에 고인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 경찰 배지가 안 부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마 형사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먹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당신들이 할 짓이야? 한월의 도발에 마 형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는 한월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쓴 중년 남성. 최일권 국회의원이었다. 민석의 아버지이자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취조실의 냄새를 혐오한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마 형사는 굽신거이며 뒤로 물러나 자리를 내주었다. 최 의원은 한월의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흥미로운 벌레를 보듯 관찰했다. 네가 그 강한 어리구나. 우리 민석이가 칭찬하더구나. 맷집이 아주 좋다고. 최 의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 전치 사주라더군. 물론 진단서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지만 말이야. 그는 혀를 차며 한월의 수갑 찬 손을 바라보았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인생을 포기한 모양인데 내가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라. 그러면 내 친구 지훈이와 그 여동생은 건드리지 않으마.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한월이 거절한다면 지훈과 지은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한월은 고개를 들어 최 의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나? 납치, 감금, 폭행. 그건 범죄야. 한월의 말에 최 의원은 박장대소했다. 범죄? 이 나라에서 범죄는 힘없는 놈들이나 저지르는 거야. 내가 하면 그게 곧 법이고 정이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그냥 폭력 전과가 있는 뚱보 학생일 뿐이고 나는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야.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나? 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월의 어깨를 툭툭 쳤다. 내일 아침 뉴스에 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거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직폭력배 추종자 강모군. 기대해도 좋아. 그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한월의 입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흐흐흐. 처음 듣는 기괴한 웃음소리에 최 의원과 마 형사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월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웃음이 아니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결단을 내린 자의 섬뜩한 웃음이었다. 뭐가 우스워 이 새끼야. 마 형사가 소리치며 다가오려 했지만 한월이 고개를 들자 얼어붙고 말았다.
안경이 벗겨진 한월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을 품은 괴물의 눈,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법대로는 안 되겠어. 한월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한월은 양손에 힘을 주었다. 우드득 소리와 함께 강철 수갑의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 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람의 힘으로 경찰 수갑을 끊으려 하다니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한월의 팔뚝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다. 끼기 일어나는 금속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팅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수갑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나갔다. 이 미친. 마 형사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늦었다. 한월은 의자에서 튀어나가며 끊어진 수갑이 달린 오른손으로 마 형사의 손목을 내리쳤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져 미끄러졌고 한월은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마 형사의 복부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마 형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다. 최 의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문에 등을 부딪혔다. 너 뭐야? 경호원.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 했지만 한월의 거대한 손이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한월은 천천히 최 의원에게 다가갔다. 120kg의 거구가 주는 위압감은 최 의원을 질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월은 최 의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고급 양복이 구겨지고 최 의원의 발이 허공에 떴다. 잘 들어, 최일권. 한월은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네가 법 위에 있다고 했나? 천만에. 너는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목을 꺾는 건 종이 한 장 찢는 것보다 쉬워. 최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았다. 돈 줄게. 얼마면 돼? 한월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놓았다. 최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콜록거렸다. 돈은 필요 없어. 대신 기억해둬. 오늘 밤부터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너희를 비호하는 모든 놈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밤길 조심하고 잠잘 때도 눈 뜨고 자는 게 좋을 거야. 한월은 바닥에 떨어진 마 형사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최 의원은 비명을 질렀지만 한월은 총을 쏘는 대신 탄창을 분리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총알을 뺀 뒤 총을 분해해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때 취조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다. 한월은 책상을 들어 문을 가로막고 천장에 환풍구를 올려다보았다. 좁아 보였지만 탈골 기술을 사용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다.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장례식장이 될 거다. 한월은 최 의원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환풍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 쌓인 환풍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한월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다. 그는 쥐처럼 빠르게 기어서 경찰서 내부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이동했다. 서버실 위를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놈들에게 선물을 하나 남겨주고 싶었다. 그는 환풍구 틈으로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초소형 EMP 발생기를 꺼냈다. 과거 요원 시절 몰래 챙겨두었던 비상 장비 중 하나였다. 버튼을 누르고 떨어뜨리자 잠시 후 펑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서버실의 모든 컴퓨터와 장비들이 스파크를 튀기며 꺼져버렸다. 경찰서 전체가 정전이 되며 암흑에 휩싸였다. 혼란스러운 고함과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한월은 건물 외벽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는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전된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한월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옆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넘었다. 둔해진 몸이었지만 극한의 상황이 닥치자 세포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골목길을 달려 인근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은 이미 버린 상태였다. 동전을 넣고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어지기를 반복하는 특수 패턴의 암호 송신이었다. 잠시 후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냐? 타이탄입니다. 코드 레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타이탄. 그것은 조직 내에서도 전설로 불리다 사라진 최연소 1급 요원의 호출명이었다. 자네. 살아있었나? 2년 만이군. 남자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복귀하는 건가? 아닙니다. 한월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뢰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정보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가는 제가 가진 1급 기밀 파일들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래였다.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한월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상대는 누군가? 남자가 물었다. 최일권 국회의원과 그 배후 세력들입니다. 한월의 대답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재미있군. 그 작자 때문에 우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좋아, 거래하지. 1시간 뒤 3번 안전 가옥으로 오게. 전화를 끄는 한월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터진 입술, 퉁퉁 부은 뺨, 영락없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세상을 다 불태울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학생 강한월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의 심판자, 타이탄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밤은 길었고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편 정전된 경찰서 취조실에서 최일권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바지는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방금 전 한월이 보여준 괴물 같은 모습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그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며 이를 갈았다.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야. 어둠 속에서 울리는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비가 그친 도시의 밤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강한월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지나 약속된 장소인 낡은 세탁소 뒷문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영세 세탁소였지만 안쪽에 비밀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안전 가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2년 전 은퇴한 한월의 담당관이었던 박 부장이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피곤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군. 타이탄. 박 부장은 한월의 거대해진 몸집과 찢어진 옷, 그리고 상처투성이 얼굴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지는 않겠네. 하지만 자네가 다시 돌아온 이상 그 평범한 삶이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있겠지? 한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박 부장이 건네준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근육 위를 덮은 지방층 아래에서는 익숙한 전사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월은 박 부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요원 시절 확보해 두었던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고위층들의 치부책과 1급 기밀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넘기는 대가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지훈과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둘째, 최일권의 모든 자금줄과 통신망에 대한 접근 권한. 셋째, 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 지원. 박 부장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 성립이군.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은 자네를 모르는 거야. 실패하면 자네는 그냥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로 죽는 거고. 안전 가옥의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한얼은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면도기로 수염을 밀고 덥수룩한 머리를 짧게 정리했다. 박 부장이 준비해준 특수 제작된 검은색 전술 슈트는 그의 거대한 체구에 맞춰 늘어났지만 방탄 기능과 활동성은 완벽했다. 그는 허리춤에 3단봉과 테이저건을 차고 발목에는 예비용 단검을 숨겼다. 살을 빼지는 못했지만 장비를 갖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둔한 뚱보 학생이 아니라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그 시각 최일권 국회의원의 호화 저택 서재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최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고등학생 하나를 못 잡아서 경찰서가 쑥대밭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 새끼를 사살해요. 발견 즉시 사살하란 말입니다. 그는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있었다. 한얼이 남기고 간 경고, 잠잘 때도 눈 뜨고 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전화를 끄는 최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양주잔을 들이켰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는 최 의원이 고용한 해결사 조직의 보스 독사였다. 의원님, 경찰들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독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습했다. 최 의원은 그에게 수표 다발을 던져주며 소리쳤다. 상관없어. 누구든 그 새끼 목을 따오는 놈한테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지. 당장 가서 찾아.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한얼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그를 학교 폭력의 앙심을 품고 그부를 납치하고 국회의원을 테러한 흉악범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조작된 증거들과 거짓 인터뷰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중들은 분노하며 한얼을 비난했다. 한얼은 안전 가옥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들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수록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때의 파급력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부장이 한얼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최 의원의 비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놈은 내일 밤 자신의 저택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후원금 모금 파티를 열 예정이야. 겉으로는 자선 행사지만 실제로는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자리지. 한얼의 눈이 번뜩였다. 그곳이야말로 최일권의 심장부이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초대장은 없지만 제가 직접 가서 축사를 좀 해야겠군요. 한얼은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 최 의원의 손발을 자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의원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하부 조직의 아지트, 불법 도박장 겸 서버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그곳에는 최 의원의 비리 장부가 담긴 원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밤 11시 한얼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검은색 우비를 걸친 채 도박장 뒷문에 나타났다. 거대한 덩치가 문을 가로막자 문지기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다. 비키라고 했을 텐데. 한얼의 목소리는 헬멧에 가려 웅웅거렸지만 살기는 분명했다. 문지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한얼은 가볍게 피하며 주먹을 내질렀다. 강화 장갑을 낀 주먹이 문지기의 복부에 꽂히자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붕 떠서 뒤로 날아갔다. 한얼은 곧바로 문을 발로 차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도박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명의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좁은 복도는 오히려 한월에게 유리한 전장이었다. 한월은 120kg의 체중을 실은 바디체크로 조폭들을 볼링핀처럼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파괴적이었다. 달려드는 적의 팔을 잡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급소를 가격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는 살인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탈구된 조폭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늘어서 신음했다. 그는 서버실로 직행하여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뽑아냈다. 이걸로 1차전은 끝이다. 한월은 하드디스크를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뒤늦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 습격 사건은 최 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 경비를 3배로 늘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여 저택을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정원 본부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서 습격 사건과 도박장 습격 사건의 CCTV 영상을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움직임, 타이탄이 확실합니다. 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최일권, 그 멍청한 자식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타이탄이 움직였다면 이건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국정원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타이탄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이용해 썩어빠진 정치권을 정화할 것인가. 그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부장, 자네가 그 친구를 통제하고 있나? 박 부장은 모니터 너머로 한월이 보내온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통제라뇨. 그 친구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가는 길에 빗자루질이나 좀 해줄 뿐이죠. 그리고 원장님, 이 파일들 최 의원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박 부장이 전송한 파일의 일부를 확인한 국정원장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곳에는 최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유력 인사들, 검찰 수뇌부, 언론 사주들의 비리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타이탄은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려 하고 있었다. 알겠네. 우리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 병력의 이동 경로나 최 의원 측의 동향 정보는 계속 지원해주게. 뒷감당은 내가 하겠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 의원의 대저택에서는 화려한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고관대작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속속 도착했고 정원에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저택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보안이었다. 최 의원은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양복 안쪽에는 방탄조끼가 덧대어져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한월은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언덕 숲속에 엎드려 망원경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부장이 지원해준 드론 장비가 놓여 있었다. 요새를 만들어 놨군. 한월은 낮게 중얼거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쳐 저택의 지하 배수로를 가리켰다. 과거 이 저택이 지어질 때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만들었다가 폐쇄된 비밀 통로였다. 최 의원조차 잊고 있을지 모르는 개구멍이었다. 준비됐나, 타이탄? 이어폰을 통해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월은 장비를 점검하며 일어섰다. 네, 오늘 밤 이 파티의 메인 이벤트가 시작될 겁니다.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심장이 차분하게 뛰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저택의 지하 배수로는 좁고 악취가 진동했다.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갔고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한얼은 묵묵히 기어 나갔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그는 어깨를 탈골시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마침내 저택 지하 와인 저장고로 이어지는 환풍구에 도달했을 때 그의 온몸은 오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환풍구를 뜯어내고 와인 저장고로 내려온 한얼은 뼈를 맞추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연미복으로 갈아입었다. 터질 듯한 근육과 거대한 덩치 때문에 연미복이 꽉 끼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거구의 보디가드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귀에 이니어를 꽂은 뒤 자연스럽게 파티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위선적인 사교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청렴 결백함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연설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그들의 눈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그때 거대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삐익 하는 소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익숙하지 않은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 의원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냐? 누가 방송실에 들어갔어? 그때 파티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최 의원의 연설 영상이 사라지고 그가 뇌물을 받고 청부 폭력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 거 당장 끄란 말이야. 최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에서 발광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화면은 분할되어 학교 폭력을 사주하는 민석의 목소리, 지훈을 폭행하는 CCTV 영상, 그리고 경찰을 매수하는 최 의원의 통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귀빈들은 술렁거리며 출구를 찾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층 난간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꽉 끼는 연미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강한얼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차가운 미소로 최 의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군요. 최일권 의원님. 최 의원은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한얼을 손가락질했다. 저놈 잡아. 저놈이 테러리스트야. 당장 쏴 죽여. 그의 고함에 저택 곳곳에 숨어있던 경호원들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총구를 한얼에게 겨누었다.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한얼의 몸을 뒤덮었다. 하지만 한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양팔을 벌리며 그들을 환영하듯 당당하게 서 있었다. 쏘고 싶으면 쏴봐. 한얼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하지만 내가 쓰러지는 순간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에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자동 전송될 거다.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는 건 내 심장 하나뿐이야. 진실은 막을 수 없어.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박 부장이 설정해둔 데드 스위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감히 당기지 못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한얼의 기세에 눌려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독사가 이끄는 킬러팀이 군중을 해치고 나타났다. 그들은 증거고 뭐고 상관하지 않는 살인 기계들이었다. 독사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들며 한얼을 조준했다. 말이 많군. 지옥에 가서 떠들어라. 탕둔탁한 총성이 울리며 한얼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한얼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어깨를 움켜쥐고 난간을 뛰어넘어 1층 홀로 착지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대리석이 금이 갔다. 이제부터는 말로 하지 않겠다. 한얼이 주먹을 쥐자 연미복의 소매가 터져 나갔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바닥에 흩뿌려진 연회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강한얼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착지했을 때 발생한 굉음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마저 집어삼켰다. 대리석 바닥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얼은 어깨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찢어진 연미복 사이로 드러난 그의 거대한 근육은 마치 분노한 황소의 그것처럼 꿈틀거렸고 선글라스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최일권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독사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다시 겨누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얼의 덩치를 비웃듯 가볍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한얼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120kg의 거구가 믿기지 않는 속도로 옆에 있던 연회용 원형 테이블을 들어 올려 방패처럼 앞을 막아선 것이었다. 탕탕탕 하는 총성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테이블에 총알이 박히며 나무 부스러기가 튀었다. 한얼은 테이블을 탱크처럼 밀고 돌진하며 독사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쇄도했다.